아버지, 왜 이제야 오셨어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곳에서 김성만 회장은 40년 전 스스로 버린 사랑의 대가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모두가 사기꾼이라 외쳤던 남자, 돈을 노린 거짓말이라던 그 순간 단 하나의 유품이 회장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아이는 왜 지금에서야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김성만 회장은 끝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오늘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회장님, 저 남자 회장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비서의 속삭임에 김성만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35년. 그는 35년 동안 이 순간을 두려워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비로 가득했습니다. 여름 장마의 끝자락. 빗줄기는 유리창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의 김성만 회장. 그는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햇살 아래에서 40년 전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성만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 여인을 평생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사랑, 그리고 끝내버린 사람. 그때였습니다. 철컥. 장례식장 문이 열리는 소리.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습니다. 비에 젖은 낡은 운동화. 때 묻은 검정 점퍼. 35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옷차림 좀 봐. 장례식장의 저런 차림으로 남자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영정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깊게, 아주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성만 회장의 비서가 재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누구신지 신분증 좀. 잠깐. 김성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 그는 남자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낡은 운동화, 해진 청바지, 때 묻은 점퍼, 그리고 그 얼굴. 닮았어. 김성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그녀의 눈매가, 그 여린 입술선이 저 남자에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김성만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가게 하세요. 비서가 남자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은 꼭 전해드려야 합니다. 남자의 손에 든 낡은 수첩. 가죽 표지는 세월의 발에 있었습니다. 모서리는 달아해졌습니다. 남자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간직하신 겁니다. 김성만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수첩. 그는 알아봤습니다. 40년 전, 대학 신입생 시절, 그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수첩. 말도 안 돼. 김성만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남자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 거기에는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정아에게 너의 꿈을 이 수첩에 가득 채워. 성만. 김성만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 필체는, 그 글씨는 분명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황급히 김성만을 부축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남자 대체 누구야? 회장님 반응 좀 봐. 설마 정말? 김성만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흐릿한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김성만과 배가 불러온 그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분도 무서웠을 거라고. 김성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40년 전 23세 김성만, 재벌가의 삼남, 집안의 기대, 그리고 정략 결혼 통보.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은 가문이야. 그 여자? 포기해.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 형들의 냉소, 어머니의 눈물. 그는 도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뱃속의 아이에게 한 번의 책임도 지지 않고. 거짓말. 김성만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남자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시겠습니까? 봉투에는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목, 친자 확인 검사 의뢰서. 안 됩니다, 회장님. 비서가 재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저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비서는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당장 나가지 못해? 경비. 2명의 경비가 달려왔고 남자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보안실로 모시고 가세요. 비서의 날카로운 목소리. 남자는 끌려가면서도 저항하지 않았고 다만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김성만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철컥하고 문이 닫히고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성만의 귓가에는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성만은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선택할 차례예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김성만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진실은 이제부터 밝혀진다는 것을. 남자가 끌려간 후 장례식장은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숨겨둔 아들이 있었다는 소문, 재산 때문에 나타난 거라는 추측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김성만 회장은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자리를 옮기시죠. 장례식장 옆 VIP실. 김성만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남자가 놓고 간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열어보지 마십시오. 저런 건 10중 8구 사기입니다. 하지만 김성만의 손가락은 이미 수첩의 첫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바스락. 오래된 종이 소리가 고요한 방을 채웠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오늘 정아를 처음 만났다. 도서관에서 책을 떨어뜨린 그녀. 나는 그 순간 사랑에 빠졌다. 김성만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1985년 5월 20일. 정아가 내 고백을 받아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 평생 이 여자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수첩을 넘길 때마다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도서관의 햇살, 정아의 미소, 처음 손을 잡았던 순간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1985년 11월 3일. 정아가 임신했다고 말했다. 나는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될까? 집안이 알면 어떻게 될까? 나는 도망쳐도 괜찮을까? 이 아이를 지킬 자신이 없어. 김성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찢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김성만은 수첩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들었던 차가운 말들. 내가 책임져야 할 건 가문이라는 말, 그 여자를 끊으라는 명령, 아이가 내 아이라는 증거라도 있냐는 비수 같은 질문. 그리고 다음 날 김성만은 도망쳤습니다.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으로.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저 남자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남자의 신상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우진, 나이는 35세, 직업은 일용직 노동자, 주소는 경기도의 한 고시원. 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저 남자가 다른 재벌 집안에도 접근한 흔적이 있습니다. 비서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H그룹 회장 장례식장, 2개월 전 K그룹 회장 장례식장. 비슷한 차림의 남자, 비슷한 행동 패턴. 모두 고인과 옛 인연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비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유산 사기꾼입니다. 김성만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저 수첩도? 비서가 수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조작일 겁니다. 회장님 필체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흉내낼 수 있습니다. 김성만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저런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하지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내 가슴은 이렇게 아픈 거지?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 여자, 고 정아 씨의 과거 행적입니다. 서류에는 정아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1986년 2월 미혼모 시설 입소, 4월 아들 출산, 1990년부터 식당 보조로 일하기 시작, 2005년 폐암 1차 진단, 그리고 2024년 8월 사망. 비서가 특정 부분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여자 평생 재혼도 안 했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한데? 비서가 냉소를 띄었습니다. 회장님을 정말 사랑했다면요. 왜 단 한 번도 회장님께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김성만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40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단 한 장의 편지도. 혹시 내가 먼저 연락을 끊어서? 아니다. 그럴 리 없다. 나는 그냥 도망친 것뿐이야. 하지만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꾼 것, 이사를 간 것, 그녀가 찾아올 수 없게 만든 것. 모두 자신이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경비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저 남자가 놓고 간 물건입니다. 경비가 내민 비닐봉투 안에는 낡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손수건, 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김성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은색 목걸이. 그가 정아에게 준 유일한 선물. 목걸이 뒷면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SJ, 퍼레버, 성만과 정아, 영원히. 김성만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비서가 놀라 다가왔지만 김성만은 목걸이를 꽉 쥔 채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회장님, 감상에 젖으실 때가 아닙니다. 저 남자 지금 경찰에 넘길까요? 사기죄로 고소하면 바로 구속입니다. 김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첩과 목걸이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비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회장님 대답을. 나가게. 김성만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네. 비서가 나간 후 김성만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도망쳐도 괜찮을까? 아이를 지킬 자신이 없어. 40년 전 자신이 쓴 글. 그리고 지금 눈앞에 나타난 남자. 김성만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일까? 거짓일까?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자신은 35년 동안 자식을 버리고 산 인간이 되는 겁니다. 김성만은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령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진실이라 해도. 김성만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유전자 검사기관입니까? 긴급 검사 의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김성만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실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그 진실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사흘이 흘렀습니다. 김성만 회장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2시간. 그는 그 시간 동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수첩과 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장례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발인식.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모두가 김성만 회장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혹시 그 소문이 사실인가? 회장님께 숨겨둔 아들이 있다던데. 속삭임은 계속되었습니다. 김성만은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정아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아, 미안해. 그때였습니다. 끽. 휠체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발의 노파가 천천히 휠체어를 몰아 영정사진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 비서가 다가가 물었지만 노파는 대답하지 않고 정아의 영정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 이제 편히 쉬세요. 김성만이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낯익은 얼굴. 당신은.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40년 전 김 회장님 댁에서 일하던. 김성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네, 회장님.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1985년 11월 3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아 아가씨가 댁에 찾아왔을 때요. 김성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파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정아 아가씨가 대문 앞에서 회장님을 기다리던 걸.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가씨는 배를 감싸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성만 씨만 만나면 돼. 그럼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김성만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순자가 목을 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아버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은 이미 미국으로 떠났어. 다신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김성만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가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한참을 울다가 사라졌습니다. 비서가 노파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마십시오. 40년 전 일을 어떻게 그렇게 선명히 기억합니까? 노망 난 거 아닙니까?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맞아. 너무 오래된 일이잖아.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노망이 아닙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직접 그 아이를 안아봤는 걸요. 김성만이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노파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1986년 4월 정아 아가씨가 아이를 낳고 한 달 후 저는 우연히 아가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가씨는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가씨,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러자 아가씨가 말했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닮았어요.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요. 미칠 것 같아요라고. 김성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 아이는 제 전부니까요라고. 비서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증거는요? 증거 없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노파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증거라면 제가 갖고 있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것은 작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아기용 손수건. 가장자리에는 예쁜 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진이 1986.4 15 노파가 손수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 아이에게 준 겁니다. 100일 선물로요. 정아 아가씨가 너무 가난해서 저라도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김성만은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손수건,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우진이, 그 이름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비서가 손수건을 빼앗듯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자수는 얼마든지 새로 놓을 수 있어요. 그가 김성만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속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모두 계획된 사기입니다. 저 남자와 이 노파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노파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애쓰는 그녀.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정아 아가씨가 찾아왔다고. 하지만 저는 겁이 났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평생 그 아가씨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시장에서 마주치면 멀리서 아이의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녀가 김성만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그 아이를 인정해 주세요. 김성만은 말을 잃었습니다. 손수건을 꽉 쥔 채 그는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노파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40년의 죄책감, 40년의 후회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만은 천천히 노파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김성만은 노파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김성만이 울먹였습니다. 40년 전 그날
제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정아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노파는 김성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아들을 찾으세요. 그 아이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비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비서는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가 복도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계획을 앞당겨야겠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네, 그 DNA 검사 결과요. 불일치로 나오게 하세요. 비서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김성만은 아직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큰 배신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신이 곧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이틀이 흘렀습니다. 김성만 회장은 정우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라. 내 아들을 찾아야 해. 비서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검사기관 회의실. 김성만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바스락. 종이를 펼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성만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종이가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 일치율 0%. 이럴 수가. 김성만이 중얼거렸습니다. 검사 담당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혈연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김성만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의 그 진실된 눈빛, 낡은 수첩, 40년 전 자신의 필체, 목걸이, 손수건, 모든 것이 진짜였는데 비서가 재빠르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보셨습니까, 회장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기꾼이라고 했잖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즉시 회사로 돌아간 비서는 임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DNA 검사 결과입니다. 정우진이라는 자는 회장님과 아무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역시 사기꾼이었군. 회장님께서 속으실 뻔했어. 비서가 선언했습니다. 즉시 고소 절차를 밟겠습니다. 사기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저자를 반드시 감옥에 보내겠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비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정우진의 고시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정우진 씨죠?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정우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경찰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이렇게 되는군요. 그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밤, 발인을 하루 앞두고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기꾼이 잡혔다던데? 회장님 아들이라고 거짓말한 놈. 감히 재벌에게 덤빈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김성만은 영정사진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아, 미안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때 휠체어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 들었습니다. 김성만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순자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정아 아가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정아 아가씨는 평생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주변에 그 아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 말에 김성만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비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우진을 사기꾼으로 몰았던 그 사람.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가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정우진을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진아, 포기하지 마라. 할머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순자의 눈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안다. 내가 정아 아가씨의 진짜 아들이라는 걸. 그리고 DNA 검사가 거짓이라는 것도. 정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봤어. 그 비서가 검사기관 사람과 만나는 걸. 3일 전 병원 근처 카페에서. 그녀가 손가락으로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주고받더구나. 그리고 비서가 말했지. 검사 결과는 불일치로 나와야 합니다라고. 정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제가 진짜? 그래. 너는 김성만 회장의 진짜 아들이야. 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김성만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DNA 검사, 재검사를 하겠네. 비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재검사요? 왜 그러십니까?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비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재검사는 불필요합니다. 시간과 돈 낭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김성만은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내 돈이야. 내가 쓰겠다는데 자네가 왜 말려? 비서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김성만이 비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군. 자네 왜 그렇게 정우진을 밀어내려 하지? 처음부터 이상했어. 왜 그렇게 필사적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성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자네가 검사 결과를 조작한 건 아니겠지? 뭐라고요? 제가 왜 그런 짓을? 김성만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래, 왜 자네가 그런 짓을 했겠어? 대체 무슨 이유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게. 회장님, 정말 모르십니까? 상속이죠. 김성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께는 법적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이 공익재단으로 갈 예정이었죠. 그리고 그 재단 이사는 저였습니다. 자네였군. 맞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들이 나타난다면 그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죠. 비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 20년 동안 회장님을 섬겼습니다. 20년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놈이 모든 걸 가져간다고요? 비서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조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꿨습니다. 김성만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불공평? 내 아들을 사기꾼으로 만들고 감옥에 보내놓고 불공평하다고? 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비서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김성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 아들을 감옥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즉시 정우진 씨 석방 절차를 밟아주세요. 그리고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검사를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성만은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진 속 정아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정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겠지. 우리 아들을 찾을 수 있겠지. 김성만은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하지만 김성만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진실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프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정우진이 석방된 날, 김성만 회장은 직접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비서를 해고한 후 처음 맞는 아침이었습니다.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 정문. 김성만은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곧 만나게 될 사람. 어쩌면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사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슨 얼굴로 마주해야 할까? 그가 한 발 한 발 계단을 올랐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서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경찰이 말했습니다. 고소 취하 확인됐습니다. 곧 나오실 겁니다. 김성만은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1분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 정우진이 나왔습니다. 사흘간의 유치장 생활로 수척해진 얼굴, 구겨진 옷차림.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정우진은 김성만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김성만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성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의심했어.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40년의 시간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김성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식사했나? 아직입니다. 그럼 같이 식사나 할까? 정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김성만은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낡은 테이블, 벽에 붙은 메뉴판. 정우진이 주문을 했습니다. 김치찌개 둘이요. 밥 많이 주세요. 음식이 나오고 정우진은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성만은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정우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 숟가락을 드는 방식, 고개를 약간 숙이고 먹는 습관. 정아와 똑같았습니다. 김성만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우진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김성만은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성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검사를 했네. DNA 검사. 정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곳에서 내가 직접 확인하면서 했어. 김성만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왔네. 정우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진실의 순간, 김성만이 봉투를 펼쳤습니다. 종이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헤드라인을 읽는 순간, 김성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자관계 일치, 일치율 99.98%. 정우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김성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의 도망, 40년의 후회, 40년의 그리움.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정우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들어온 그녀는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찾았구나. 순자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우진아 회장님, 축하합니다. 김성만이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순자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만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검사기관 직원과 만나는 사진, 돈봉투를 건네는 사진, 서류를 주고받는 사진. 이건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 비서를 미행하라고. 사진 속에는 더 많은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른 재벌가 사람들과 만나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회식하는 모습, 비밀 계좌네요.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 지난 10년 동안 회장님 재산을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회장님께 상속자가 없다는 걸 알고 공익재단을 만들어 자기가 관리하려 했던 겁니다. 김성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들이 나타나니까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거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김성만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분도 무서웠을 거라고. 사랑보다 큰 것들이 세상에는 많다고. 정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평생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우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성만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짐이 돼서 미안해라고. 김성만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작은 식당 안에서 60대 재벌 회장의 통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아야, 정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참을 울고 난 후 김성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코끝이 빨개진 얼굴. 그는 정우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나? 정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 김성만은 일어나 정우진을 꽉 안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안아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정아 아가씨가 그토록 바라던 순간, 이제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자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씨, 보고 계시죠? 이제 됐어요.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식당을 나온 세 사람. 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비는 이미 그쳤습니다. 김성만이 정우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정우진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성만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진실을 밝히는 일, 그리고 정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일. 그날 오후, 김성만은 정우진을 데리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고시원. 정우진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잠깐만 들러야 할 곳이 있어요. 정우진이 조용히 말하자
김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은 복도,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김성만은 이런 곳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정우진이 한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두 평 남짓한 공간, 작은 책상 하나, 좁은 침대 하나, 창문도 제대로 없는 방이었습니다. 김성만은 문 앞에 서서 안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정우진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유품입니다. 상자를 열자 몇 가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바랜 사진 몇 장, 낡은 편지들, 그리고 작은 공책 하나. 김성만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젊은 정아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허름한 단칸방,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 조금 자란 아이가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아이 옆에서 자랑스러운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성인이 된 정우진과 마른 얼굴의 정아.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김성만이 편지 한 통을 펼쳤습니다. 정아의 필체였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엄마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낳은 거야. 너는 엄마의 전부란다. 김성만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에 물방울이 번졌습니다. 정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일기입니다. 제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발견했습니다. 김성만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1986년 4월 15일. 오늘 아들을 낳았다. 성만이를 닮은 아이. 울음소리가 성만이 목소리 같다. 미안해, 성만아. 내가 너한테 짐이 돼서. 하지만 이 아이는 꼭 키울 거야. 우리의 사랑의 증거니까. 김성만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0년 3월 1일. 우진이가 유치원에 갔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가 데려다 주는데 우리 우진이는 혼자 간다. 엄마가 미안해. 아빠 없이 키워서. 하지만 우진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사랑해 줄게. 김성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1998년 8월 15일. 우진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나는 대답했다. 하늘나라에 계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겠어. 아빠가 우릴 버렸다고. 차라리 죽은 게 나을 것 같았다. 2005년 11월 20일. 폐암 진단을 받았다. 우진이한테 말하지 못했다. 수술비가 없다. 하지만 괜찮아. 우진이만 대학 보내면 돼. 나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김성만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정아야, 정아야.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정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20살 때까지 수술을 미루셨습니다. 제 학비 때문에.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수술하셨어요. 제가 걱정할까봐 말씀도 안 하시고.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역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많이 약해져 계셨습니다. 정우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번 돈은 모두 병원비로 나갔어요. 그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것도 어머니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성만은 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35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던가. 호화로운 저택에서 고급차를 타고 최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아들과 그 어머니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성만이 일기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8월 1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우진이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우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일찍 가서. 그리고 성만아. 당신을 평생 사랑했어.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 우진아, 아빠를 원망하지 마. 그분도 무서웠을 거야. 사랑보다 큰 것들이 세상에는 많으니까.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낳아서 키워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사랑한다, 내 아들. 사랑한다, 내 사랑. 김성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좁은 고시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죽였어. 정아를, 우진이를. 정우진이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우진아. 정말 미안하다. 김성만은 아들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김성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아, 내 아버지. 나는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김성만이 일어섰습니다. 세상의 진실을 밝힐 거야. 그리고 그가 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제대로 사과할 거야. 두 사람은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김성만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낡은 건물, 좁은 방들, 자신의 아들이 35년 동안 살아온 세상. 그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도록. 정우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김성만이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내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김성만은 운전대를 잡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성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아, 나는 내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정우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 35년은 못 채우겠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정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장례식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정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그리고 세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제 마지막 순간만이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인식을 앞둔 마지막 밤. 내일이면 정아는 영원히 떠납니다. 김성만은 차에서 내려 장례식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진이 그 옆에 섰습니다. 들어가실까요? 김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정아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김성만은 그 미소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진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자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김성만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아야, 나야, 성만이. 김성만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40년 만에 왔어. 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비겁했어. 너와 우리 아이를 버렸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회장님이 왜 저러시지? 하지만 김성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너는 평생 나를 기다렸지. 그런데 나는 도망만 쳤어. 김성만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조문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만이 정우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제 친아들,
정우진입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회장님께 아들이 있었다고? 그럼 그 사기꾼 소문은? 김성만이 계속 말했습니다. 35년 전 저는 이 아이와 그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겁이 났었고 집안의 압력이 무서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사랑보다 돈을, 가족보다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들리더니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정말입니까? DNA 검사는 하셨습니까? 상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만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DNA 검사 결과 99.98% 일치했습니다. 김성만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온 국민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35년 동안 제 아들과 그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이 아이는 좁은 고시원에서 살며 어머니 병원비를 벌었습니다. 반면 저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김성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저지른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저는 속죄하겠습니다. 김성만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 전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전 재산의 절반을? 김성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혼모 가정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정아재단이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그가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재단은 정아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모든 어머니들을 돕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입니까? 얼마나 기부하실 겁니까? 김성만이 대답했습니다. 5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제 아들 정우진에게 상속하겠습니다. 회사 경영권은요? 우진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지 못한 35년을 이제부터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우진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경찰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찾는 사람은 전 비서였습니다. 비서는 장례식장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횡령죄와 문서 위조죄로 체포합니다. 비서가 발악했습니다. 회장님, 저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얼마나... 김성만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저지른 가장 큰 죄는 횡령이 아니야. 내 아들을 사기꾼으로 몰았다는 거지. 비서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저놈은 돈만 노리고... 정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를 찾았을 뿐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김성만과 정우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잘하셨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아 아가씨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겁니다. 김성만이 순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정아 아가씨도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수군거리던 조문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정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힘드셨죠? 정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더 힘드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김성만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김성만과 정우진은 다시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김성만이 정아에게 말했습니다. 정아야, 이제야 왔어. 35년 늦었지만 이제야 왔어. 그가 정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늦었지만 아버지 노릇할게. 정우진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아버지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평생 사랑하신 분을. 김성만이 영정사진 앞에 편지 한 통을 놓았습니다. 40년 전 그가 정아에게 쓰려다 찢어버린 편지. 오늘 아침 다시 쓴 편지였습니다. 정아에게 40년 늦은 편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다음 생에는 꼭 지킬게.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제 편히 쉬어. 영원히 사랑해. 성만.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김성만, 정우진, 그리고 박순자만 남았습니다. 김성만이 정우진에게 물었습니다. 우진아, 내일 발인 후에 같이 집에 갈 수 있겠나? 정우진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김성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5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습니다. 내일이면 정아는 떠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습니다. 맑은 하늘, 부드러운 햇살, 마치 정아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김성만과 정우진은 나란히 장례식장 밖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정아를 떠나보내는 날, 발인 차량이 도착하고 상여가 준비되었습니다. 영정사진을 든 정우진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김성만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김성만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우진이 영정사진을 들고 앞장섰고 김성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 어머니들, 미혼모들,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 한 젊은 여성이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정아 씨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나이 든 남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옛날에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오늘 회장님 보고 용기 얻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고 행렬은 길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김성만과 정우진은 나란히 앉아 김성만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우진도 창밖을 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차량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였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장지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언덕. 정아가 잠들 곳이었습니다. 하관식이 시작되었고 정우진이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그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김성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아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을 혼자 견뎌줘서 고마워. 우리 아들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마워. 김성만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나는
나는 우진이를 잘 돌볼게. 약속해. 화관이 시작되었고 정우진이 첫 삽을 떴습니다. 흙이 관 위로 떨어졌습니다. 김성만이 두 번째 삽을 떴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휠체어에서 일어나 한 줌의 흙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한 줌씩 흙을 뿌렸습니다.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새 봉분 앞에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정아. 1965년부터 2024년까지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들 우진 그리고 성만 올림. 김성만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아야, 이제는 내 이름 옆에 내 이름도 있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김성만과 정우진은 함께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정우진은 이제 정식으로 회사 이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우며 동시에 아버지에게 가르쳤습니다. 진짜 삶이 무엇인지. 정아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시내 큰 건물. 1층에는 미혼모 상담센터, 2층에는 직업교육장, 3층에는 어린이집. 개관식 날, 김성만과 정우진이 함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수백 명의 미혼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희망을 주셔서. 김성만이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느 주말 오후, 김성만과 정우진은 함께 정아의 묘를 찾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일이 되었습니다. 김성만이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아야, 우진이가 오늘 첫 계약을 성사시켰어. 훌륭했어. 정우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다 도와주셨잖아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부자는 묘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성만이 정우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우진아, 행복하니?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시던 거예요. 아버지와 제가 함께 있는 것. 김성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행복해. 35년 늦었지만 정우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 지금이라도 함께 있잖아요. 묘소를 내려온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동네 작은 식당. 김치찌개 2그릇. 김성만이 이제는 익숙하게 반찬을 덜어 정우진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네, 아버지. 평범하지만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성만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돈이 아니라 사람, 권력이 아니라 사랑. 1년이 흘렀습니다. 정아재단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미혼모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우진은 이제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매주 주말이면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봉사했습니다. 정아의 일주기. 김성만과 정우진은 묘 앞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함께했습니다. 재단에서 도움받은 엄마들도 왔고 묘 앞은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성만이 정아에게 말했습니다. 정아야, 보이지? 내가 시작한 거야. 내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 정우진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곁에 계십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원하시던 가족을 잃었습니다. 늦었지만 잃었습니다.
정우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해가 저물었습니다. 김성만과 정우진은 묘소를 내려왔습니다. 나란히 걷는 길, 석양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겹쳐졌습니다. 김성만이 말했습니다. 우진아,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걸로요. 그럼 김치찌개? 좋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정아재단은 이제 아시아 최대의 미혼모 지원 재단이 되었습니다. 정우진은 회사의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주말이면 여전히 어머니 묘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김성만은 이제 70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어느 봄날, 정아의 묘 앞에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김성만과 정우진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성만이 정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아야, 우리 아들 결혼한대. 좋은 사람 만났어.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 손자도 곧 볼 수 있을 거야. 바람이 불자 벚꽃잎이 춤을 췄습니다. 마치 정아가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진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태어나서 행복했어요. 김성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나도야. 정우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선택해서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김성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진아, 고마워.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감사하죠. 부자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사랑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미혼모 가정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 오던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봄날의 벚꽃 아래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